는 처음 겪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우리 전투 현장의 상황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707 투입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그 부대 투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철환 교수와 함께 군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미 동맹은 정말로 중요한 안보 메커니즘입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요. 정말 그 긴 세월 그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죠. 동아일보에서 얼마 전에 의식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한 75%, 그리고 한국인의 미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한 84.4%. 이게 지난주 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죠. 미국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75%에 이른다는 건 상당히 양국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 한국인의 87%가 믿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필요하다. 또 미국인의 의식조사를 해봤더니 66%가 주한 미군을 유지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문제는 양국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서 박사님, 이게 70주년이라는 것은 1953년도에 그 한미 합의 의사록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4년에 서로 서명을 했는데 한미 합의 의사록을 그걸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 박사님, 저는 우리나라 국군의 날 10월 1일 아닙니까? 네. 근데 10월 1일로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육해 공군 창설일이 각자 달라서 마지막 창설된 군이 공군이었는데 공군 창설일 기념으로 통일하자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 육군에서 실질적으로 육군의 대부분 간부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6.25 전쟁 때 저희들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했던 날을 기념으로 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후자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10월 1일에 관한 얘기를 제가 먼저 살짝 해드리고, 그래요? 10월 1일은 실제로 우리 서울이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한 것은 9월 28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환도대회라는 걸 열립니다. 환도. 예. 그래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행사를 하고 당일날 대구로 내려가서 정군 지휘관을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서울을 수복을 28일 했는데 오늘이 하루가 지났고 그러고 있는데 군대는 왜 서울에 머물고 있느냐? 왜 군대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에 진주했으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군사적으로 공격 기세 유지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지. 그래서 패퇴하는 적을 더욱 신속히 추격해서 정거 확대하고 서로 쫓기고 있는 적을 괴멸시키는 이 군사작전을 왜 취하지 않는가? 라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의 지휘관은 나 이승만이냐 아니면 메가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 군의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정일권 씨였습니다. 정일권 씨가 각하께서 지금 북진을 명령하시면 지금 현재 한국군의 작전권은 메가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명령을 받는 상황이 돼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적인 문제고 각하가 저희들의 지휘관이십니다. 각하가 명령하시면 저희는 북진하겠습니다. 멋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슴에서 뭘 꺼내냐면 북진 명령서를 꺼냅니다. 이걸 미리 적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일권 씨에게 줍니다. 북진하라. 근데 한국군이 스스로 북진할 수 있었느냐,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정일권 씨가 그 다음날 어디를 가냐면 강릉을 갑니다. 강릉에서 당시 3, 4단 아마 이하 23년대로 기억나는데요. 23년대장한테 야 북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해당 한국군 사단에는 미군 대령이 한 명 와 있었습니다. 대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더 지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연대장이 실제로 앞에 있는 38선 건너편에 폐잔배 몇 명이 있는데 그 정찰을 하러 보내겠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그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군 대령이 그래 그거는 허락하마 해서 실제로 38선을 10월 1일 날 그 정찰 목적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간 게 아니고 이게 정찰병 속여가지고 갔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메가드가 왜 공격 기세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군대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당시 메가드는 미군 주둔의 이 군대가 진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약과 유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진에 관한 승인은 이미 명령은 발효가 된 상태고요. 맞죠. 당시 유엔이 합의했던 것 10월 7일인데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9월 말에 북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군수 지원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월 1일 그것을 기념해서 하고 있다는 게 그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한국군의 그 당시의 모습, 미군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휴전이 되고 1953년 이 4년이 됐을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미국과 동등하게 맺은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국군의 날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게 좀 자랑스러운 국군의 어떤 이벤트를 기준으로 정한 날이 아니고 이게 좀 부끄러운 그 뒷배경이 들리니까 갑자기 조금 의기소침해지네. 저는 그래서 국군의 날을 강복군 창설 기념일로 하자는 주장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래요? 저희가 이런 그 당시 이 맥락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네. 이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한미 동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긴 세월을 보냈는데 과연 그동안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아무래도 미군 강대국이니까 형아우 관계 수준 유지되어 왔느냐 하는 문제에는 의문이 좀 있죠. 형아우 관계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잘 표현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부모 품에 쌓인 아이, 부모와 아이 관계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이 보면 우리가 미국의 침략을 우리도 도울 테니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당신들도 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미군이 참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조건이고요. 다 알다시피 저희가 뭐 소파 규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작전권의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 성격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는 미군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초기 한국군을 무장시키고 육성시켰던 것은 미군의 군수물자입니다. 미군들이 한국군을 무장시키고 소총도 탄약도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약 소총 이게 과거에는 모두 미군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서 박사님도 M16을 실제로 사용하셨죠? 그럼요. 그 미국의 하트포드에서 생산했다고 이렇게 총에 하트포드 USA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카빈도 쐈고요. 네. M1도 들고 훈련 받았고요. 또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6.25 때 쓰던 카빈 M1 들고.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걸 들고 있으면 내 키보다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그거 들고 구보하라는데 아유 힘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M16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이제 K2, K1 네.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K1이 가볍고 그래서 또 인기가 많았죠. 서로 그러니까요. K1 들고 싶어 했죠. 네. 그 새총 들고 근무하는 부대 병사들 보면 어머 기죽어 이런 게 좀 있어요 병사들끼리. 네. 그런데 오늘 나오신 저 김철환 교수님은 특별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 뭐냐면 미 중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협조장교로 계셨는데 그 중부사를 포함한 사령부들이 네. 뭐 태평양사, 뭐 유럽사, 아프리카사, 남부사. 또 남부사, 북부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중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중부사는 원래 이제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의 사령부인데요. 저희 이제 태평양 사령부가 뭐 태평양에 하와이에 있는데 중동 지역의 사령부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센트럴 코맨드라고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카타르에도 본부가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사령부를 중동에 만들려고 하니까 현지 반대가 있어서 플로리다에 현재 플로리다 템파에 사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지역은 저희 아프간, 뭐 이라크전 그 지역을 다 담당했던 부대입니다. 태평양사가 아닌 그곳에 연락장교가 가 있는 거죠? 참고로 그 아프리카 사령부가 그 이후에 창설됐는데요. 제가 가 있을 때 그 창설 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아프리카 지역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고 그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 사령부를 운영했는데 그 부대에 저희가 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아프간전에 파병을 했고요. 또 여러분 뭐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에 저희가 사단을 파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미군들과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사령부에 우리 협조단이 가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한국군에서 장군 1명 밑에 중령 3명을 파견하는 조직을 운영했는데 제가 그때 이 중령으로서 현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생각나는 많은 그 에피소드들 또 그 보람된 일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좋은 경험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분당의 샘물교회 신자들 그렇지. 23명이 당시 아프간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맞아요. 거기 선교 활동 갔다 납치당했어요. 그거 이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외교부에서 이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를 계속했던 곳인데 그 인원들이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명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위험한 곳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길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아프간의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반군들에게 붙잡힙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붙잡힌 것까지 난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걔들이 그 인질을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2명이 죽었는데요. 한 명 2명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에 국내적으로 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국내 뉴스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그 대응 과정에 중부사에서 그러니까 주로 연락을 하고 담당을 했군요. 네, 제가 이제 아프간 이라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아프간의 현지 상황을 봤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 정부 합참에서 내려온 전문들이 많았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외교부가 참고가 돼서 협조를 하겠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얘기해도 될 상황인데 당시에 우리 한국군의 최정예 부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하는 부대를 현지 투입해서 구조하는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특전사의 특수임무부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현지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서 제가 받은 임무는 그 부대에 현지 투입했을 때 어떤 미군들이 판단하는 이 부대의 역할, 가능성, 실제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일개 대대를 그쪽에 보내서 납치된 교민들을 구조해 오는 작전을 펼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을 했던데 그 답변이 저는 지금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질들이 현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질들이 야간에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거나 다른 마을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어렵겠죠. 반부들도 그거 숨기느라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그 인질들이 분산되어 있다. 그게 인공위성으로 식별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밤에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미군들 상황실에 제가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질 위치를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하도 많이 받은 그 미군 소령이 저한테 김중영님 혹시 그 베이비 룰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이비 룰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당신 김중희 한국 상황이 급한가 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급하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도 예를 들면 남자가 애를 낳고 싶어서 어떤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 여자를 상대한다거나 한 여자를 여러 번 상대한다고 해도 10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온다고 해서 다시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거 분석해서 자료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안달하지 말고 제발 좀 나를 놔서 이렇게 괴롭히지 마라 하는 의미로 Do you know? 또 베이비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707 투입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그 부대 투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질문이 이제 저한테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부대가 현지어를 할 줄 아느냐. 반란군이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 그 지역의 언어를 아느냐. 2번째, 현지에 가서 전투를 해본 사람이 있느냐. 제가 없다. 아이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답변이 그런 부대가 그러면 현지 지형을 두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지형은 그쪽 아프간의 그 산악 지형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훈련된 부대가 투입되더라도 훈련하지 않고 언어를 모르고 경험이 없으면 일주일 내에 부대원 절반이 사살되는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작전은 없었죠? 없었죠. 없고 협상을 해서 나왔고 이제 다른 그것과 별개로 협상 과정에서는요. 그때 서 박사님 그 청와대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당시 그 안보실장님 이름이 백종천. 네. 제가 하룻밤 밤 11시쯤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장수 장관이셨는데 그렇죠.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보실장이 24시간 내에 아프간에 투입돼야 되니 지금 들어가는 방법 중에 파키스탄까지는 이동할 테니 거기서부터 아프간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확보하라 하는 거죠. 미군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밤에 그 전화를 받고 비행기를 실제로 이제 확보하려고 상황실에 들어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예. 네. 비행기는 구했죠. 예. 이런 분을 제가 모시고 오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무를 받은 군인들이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죠. 깝깝하죠. 그런 얘기 갑자기 들으면.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지. 근데 많은 일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은 처음 겪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우리 전투 현장의 상황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원, 군인, 지휘관은 현지 적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아주 뭐 그 당시에는 진땀을 흘리고 그거를 또 문서를 작성해서 들고 그 상황실에 가서 그 저희 요청에 너무나 당황해하던 그 대령이 있었거든요. 설명하고 그러던 과정이 생각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오늘 김철환 교수 지금 뭐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아주 재미난 얘기 지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